안녕하세요. 크리틱스 컷 이병현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가뭄에 콩나듯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의 주제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요거는 원래도 보려고 했던 영화이긴 한데요, 저희 거의 유일한 구독자 팬 분께서 그 리뷰 영상을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1930년도에 나왔던 서부전선 이상 없다랑 이번에 나온 2022년 판, 이거를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1930년 판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요, 아카데미에서 최초로 감독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했던 작품이고요, 이제는 불멸의 영화 반열에 올라선 고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한 평론가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기술자의 영화다 이렇게 호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930년 버전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작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만든 영화다 이렇게 호평한 사람은 앤드류 세리스라는 미국의 평론가입니다. 이 평론가는 영화 작가 이론을 확립한 평론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특히 감독을 11단계로 나눠서 서열을 부여한 책인 더 아메리칸 시네마라는 책으로 이래저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앤드류 세리스는 1930년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제라르 디발 살해 장면을 킹 피더의 1925년 작품인 더 빅 퍼레이드에 나오는 비슷한 장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세리스는 비더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더 낫다고 봤는데, 그 이유는 비더가 스펙타클 대신에 등장인물의 얼굴을 더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선 상당히 동의하는 분석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장면을 한번 직접 같이 보시겠습니다. 앤드류 세리스가 두 장면을 비교하면서 가장 큰 논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건 바로 카메라 위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카메라에 집중을 하면서 이 장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주인공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적군입니다. 이 주인공이 친구가 죽자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적선으로 뛰어들어서 혼자 고립된 상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적군의 한방 총알을 맞춰가지고 승기를 잡은 주인공이 칼을 들고 끝장을 내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더의 영화 속 이 장면을 보시면은 이 장면이 좋은 이유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복수를 갚기 위해 적과 교전을 벌인 주인공, 그러나 막상 이 적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기서 시선이 마주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죽이는 걸 주저하게 되고 시선을 마주치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순간,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장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칼을 찔러 넣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킵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칼을 찔러 넣지 않더라도 이미 총에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서 끝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걸 알게 된 주인공은 거의 모든 어떤 적개심 같은 걸 상실하게 되고요, 이 담배 한 까치를 달라고 하는 이 제스처를 보이자 흔쾌히 자신의 담배 한 까치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영화는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구멍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이 두 병사의 얼굴을 투샷으로 클로즈업 한 다음 부상당한 적군이 죽을 때까지 끊지 않고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두 병사의 사소한 제스처와 시선의 방향까지 모두 관객이 눈치챌 수 있게끔 하는 섬세한 연출법을 선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적군 병사가 힘없이 고개를 툭 떨구면서 담배가 입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네, 자 이제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30년 작품이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제라르 디발 살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적군 사이에 고립된 주인공은 제라르 디발이라는 병사를 만나게 되자 상대방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칼을 찔러 넣고 한참 동안 상대방이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손도 닿고 헬멧으로 총알이 아직 날아다니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 소설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참호 구덩이 속에 빠진 순간 롱테이크로 투샷을 클로즈업으로 쭉 찍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장면처럼 시간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편집이 들어가게 됩니다.
낮이었다가 지금 해가지고 밤이 되었고 조명탄이 펑펑 터지면서 밤새 내내 끙끙 앓고 있는 제라르 디발의 모습을 주인공이 보고 있다는 것을 관객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편집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교차로 두 사람의 얼굴을 크로스컷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풀샷으로 찍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문학적인 대사를 길게 낭송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예, 이전의 영화는 부상을 입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짧아서 관객이 참여한 상태에서 리얼타임으로 상황이 진행되었다면, 이 영화 1930년판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는 제라르 디발이 오랜 시간 고통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편집이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객의 몰입이 중간중간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앤드류 세리스가 비더의 영화가 더 낫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카메라 위치였습니다.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비더의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가까이에서 찍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캐릭터의 감정 상태에 관객이 집중을 하게 되고요, 마일스톤의 영화에서는 카메라가 비교적 먼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보다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장, 그 스펙타클에 집중을 하게 되죠. 되게 사소해 보이는 차이일 수도 있지만 앤드류 세리스의 말 맞다나 이것이 작가와 기술자의 차이를 가르는 디테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판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어떨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라르 디발 살해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930년 작품의 똑같은 장면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땠나요? 장면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뉴욕타임즈의 벤 케닉스버그라는 한 평론가 분이 앤드류 세리스의 위 글을 언급하면서 2022년 작품의 첫 장면을 보는 순간 1930년판과 마찬가지로 회화주의와 스펙타클 쪽에 서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2022년판 서부전선에서는 제라르 디발 살해 장면에서 크로스컷이 몇 차례 들어가고 또 풀샷도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1930년판을 비판한 논리 그대로라면 2022년 판도 비더가 찍은 장면에 비해서 별로인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2022년 영화가 1930년 판과는 달리 이 장면에서 시간대를 짧게 잡은 점을 먼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작 소설이나 1930년 판과는 달리 이번 영화에서는 제라르 디발이 아주 빠르게 사망하게 됩니다. 거의 비더의 작품 속에서 적군이 죽는 것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사망을 하게 되죠. 즉 관객이 해당 장면에 동화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이탈하기 전에 이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비더의 영화가 클로즈업과 롱테이크를 통해 두 인물의 감정적 교류를 사소한 제스처와 시선으로 암시했다면,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샷과 리버스 샷의 클로즈업을 통해서 주인공이 디발에게 점차 감정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사실 앤드류 세리스의 글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핵심적으로는 이 캐릭터의 얼굴이 기억에 남느냐 아니냐, 이게 이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케닉스버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영화는 작가냐 혹은 기술자냐,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눠보자면 작가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내용, 비슷한 장면인데 다른 연출법에 따라서 어떻게 관객에게 다가가는지 참 신기하죠. 여러분도 앞으로 영화를 보실 땐 이런 디테일에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그 장면을 보시면서 과연 이 전장의 스펙타클에 더 기억에 남았는지 아니면 캐릭터의 얼굴을 더 기억하게 됐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1940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 당연히 2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았던 시기니까 2차 대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반면에 2022년 작품에는 2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오프닝 씬이었죠. 일단 이름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인리라는 이 캐릭터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옷이 이 빨래를 거쳐서 이 주인공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마지막으로 엔딩 씬에서는 인식표를 다른 신병이 수거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전쟁의 어떤 끝없는 순환이라는 영화의 테마를 잘 보여주는, 요약하는 오프닝 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사가 주인공 일행에게 막 가장 위대한 세대가 너네는 될 거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원작 소설이나 1930년 판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The fatherland needs leaders. Personal ambition must be thrown aside in the one great sacrifice
for a and field of honor calls you. 원래는 이 선생이 이 아이들을 선동해서 애들이 자원 입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대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각색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위대한 세대라고 칭송받고 있는 이 아이들이 사실 역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로스트 제너레이션 세대거든요. 후에 1차 대전을 겪고 나서 간신히 살아나왔더니 2차 대전까지 겪게 되는 이 비극적인 세대가 될 거라는 거를 어떤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불길한 암시가 이 전체적으로 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는, 이 전쟁의 끝없는 순환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의 어떤 테마와 딱 부합하는 장면들이라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고요. 오프닝의 이름표 씬도 사실은 그것과 정확히 부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협상 장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평론가가 있었다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콘크리트 룸 안에 젊은 독일 신병들이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세계 2차 대전의 죽음의 수용소, 홀로코스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이 사람은 과연 이게 뭘 암시하고 있는 장면인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프랑스 장군이 막 그 강요를 하잖아요. 어떤 그 회담 요구 조건 같은 거를. 그걸 통해서 이 일련의 시퀀스들이 역사적인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어떤 포지션이냐? 바로 이런 잘못된 어떤 평화 요구 조건 때문에 결국엔 히틀러랑 홀로코스터가 탄생한 것이다. 이 협상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진 것 같다는 어떤 역사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은 과연 독일에서 만든 독일 영화가 이런 식의 역사관을 유지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말에 대한 논쟁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30년 작품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대비 효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병사들의 어떤 소소한 그리고 코믹한 일상과 전장의 비극적인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 이런 대비 효과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전장, 그리고 고위층이 먹는 이 화려한 술과 음식과 전장의 비참한 현실 같은 거를 이렇게 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이 고위층 관료나 장군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 장면 같은 게 대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엔딩 씬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면이기도 해요. 7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고 그를 통해서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15분의 서스펜스 부조리극을 연출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협상 장면 같은 경우 전쟁의 지옥도에서 관객을 이탈시켜서 긴장감을 늦추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라고 이 LA 타임즈의 한 평론가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랑 이제 그 PD님이 약간 논쟁까지는 아니고 조금 의견이 갈린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15분 엔딩이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원작 소설은 결말이 상당히 허무한 편이에요. 주인공이 혼자서 독백을 쭉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이 마지막 문단에 오면은 이 엔터 한 줄 치고 3인칭으로 갑자기 전환이 되면서 주인공은 죽었다. 오늘 죽었는데 이날 독일군 최고 사령부에는 그냥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보고만 올라갔다. 이렇게 건조하게 소설이 끝이 납니다. 30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참호 안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전장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든 걸 봐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이제 손을 뻗다가 프랑스 군인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저격을 당해서 사망을 하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나고요. 79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공이 저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가 조금 더 자세히 그리려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쭉 내밀었는데 그게 참호 위로 머리를 내미는 바람에 역시나 총을 맞아서 쓰러져서 사망을 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15분의 어떤 드라마틱한 참호전으로 이 결말을 맺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카터가 소년에게 총을 맞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으로 끝을 내도 충분히 의미심장하고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원작 소설의 어떤 건조한 매력을 잘 담고 있는 이 매력적인 엔딩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5분의 이 서스펜스 장면이 이 영화의 전반적인 이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이제 엔딩으로 삼는 게 합당하게 맞아떨어지는 결말이겠죠. 또 실제로 서사적으로는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그랬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크리티스컷 이병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